안녕하세요, 여러분. 두 번째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좀 늦은 이른 아침인데요. 목이 많이 잠겨 있는 걸 이렇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새벽 3시가 좀 안 된 시간인데 최대한 빨리 끝내고 집에 가서 저도 자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광고한 대로 오늘은 동사 중심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먼저 그걸 설명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그리고 그와 연관되는 내용들을 쭉 나열하면서 영어의 큰 그림을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엑기스 중에 엑기스만을 선별해서 한번 강의한 다음에 마지막을 동사 중심주의로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의 마지막에 제가 책을 쓰게 된다면 저는 동사 중심주의를 가장 먼저 쓸 것이고 그리고 가장 나중에 또 쓸 겁니다. 이 책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주님과 같아요.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하느님과 같아요. 동사 중심주의를 모르면 영어를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 수많은 피스들 중에서 레고 조각들 중에서 그 레고 조각들을 어떻게 배열해야 되는지 그 마지막 피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엑기스가 되고 가장 중심이 되는 원리가 바로 동사 중심주의라는 단어에 들어있습니다.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앞에는 주어가 뒤에는 목적어 또는 보어가 올 수 있다라는 이론이고 이 단어인데요. 주인데 이걸 모르면 영어를 구사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세련되고 긴 문장을 절대로 구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배워서 영어를 알아야만 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다 원어민이 아니겠죠? 당연히 저처럼. 그러니까 배우는 입장에서는 문법이 중요합니다. 문법은 그 언어의 책이고요. 성경과도 같은 절대 진리와도 같습니다. 그 진리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큰 교리가 되고 가장 먼저 알파이자 그리고 가장 나중에 오메가가 되는 중요한 진리는 바로 동사 중심주의입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앞으로 제 영상에서 끝도 없이 수도 없이 강조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앞서 나가지는 않도록 먼저 제가 나머지부터 설명드리고 동사 중심주의로 이 영상을 끝맺을 때까지 정신 좀 붙잡고 제가 하는 말 잘 따라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난 시간에 제가 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빨리빨리 복습하면서 중요한 내용을 빨리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명사는 문장, 성분, 즉 문장의 오형식이죠. 이게 바로 답지예요. 문장을 어떻게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즉 문제가 출제되는 방식, 형식에 대한 겁니다. 그럼 답을 아는 거예요. 성분 SVOC 4가지 4대 구성 성분 중에서 어디 쓸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내용이었죠. 뭐였죠? SOC 자리에 쓰인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 빼먹고 안 드렸는데 이게 바로 8품사 5급 3절 가계도 제 영상을 보시면 여기 1번, 2번, 3번 말고 4번 자리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명사가. 자, 명사는 제가 편의상 명사라고 했죠. 근데 명사 상당어구로 얘기합니다. 뭐가 있죠? 명사, 대명사, 명사구, 그러니까 합성 명사 같은 거, 그리고 투부정사, 동명사, 명사절, 접속사 what이 이끄는 what I like, 내가 좋아하는 것, 이런 것처럼 절이 접속사 주어 동사가 이끄는 절이 명사일 거라면 명사절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까지. 그런 건 명사 상당어구다. 명사에 함이 되어서 제가 이렇게 용어로 적었습니다. 그래, 이런 명사 상당어구는 SOC, 즉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에 올 수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하나 더는 전치사의 목적어에도 쓰일 수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말 어렵지만 학창시절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전치사의 목적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말 그대로 제 영상 보시면 전면구 제가 수백 번 얘기합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이 꼴마다 구를 이룬다라는 말인데 이 구의 종류는 두 가지죠. 형용사구가 있고요. 그리고 부사구가 있습니다. 형용사 역할을 하면 전치사 명사 형태의 구를 끼면서 형용사 역할을 하니까 전치 형용사구가 되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태를 끼면서 부사 역할을 하면 부사구가 되는 겁니다. 자, 이 형태를 띌 때 목적어는 그럼 생뚱밖에 뭐야? 그러니까 이 말대로 이때 명사 자리가 있네? 그럼 여기 들어간다는 소리인데 갑자기 목적어는 무슨 말이야? 생뚱맞게? 바로 이겁니다. 이 명사의 종류 중에서 뭐가 있죠? 대명사도 이 명사에 해당하니까 대명사 쓸 때를 예로 들면 됩니다. 인지부의관 제 대명사 파트 영상 보십시오. 5가지 대명사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죠? 용법이 있어요. 인지부의관. 그 첫 번째가 바로 뭐죠? 인칭 대명사입니다. 대명사 종류 중에 첫 번째. 인칭 대명사를 쓸 때 전치사가 쓰이면 이 뒤에 인칭 대명사는 격이 있죠. 인칭이니까 격이 있어. 무슨 격? 주격, 소유격, 목적격이라고 하는 격이 있어. 왜? 사람이잖아. 사람은 우리 한글도 마찬가지죠. 격이 있잖아요. 격이 다르다 그러죠. 주격에 쓰이면 은는이가 조사가 은는이가 붙고 목적어를 쓰면 뒤에 을을이 붙습니다. 이런 것처럼 한국말에도 있는 은는이가
은는이가 이런 것처럼 조사 격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칭을 말한 대명사 격이 있어. to you 하면 이 you가 무슨 격이죠? 무슨 모르겠죠. you 목적격이랑 주격이 같으니까 이렇게 하면 다 이해하시더라. to him, to her 또는 for him, for her. 자, 뭘까요? he는 주격이고 him은 목적격이죠. 그렇죠? she는 주격이고 her은 뭐죠? 목적격이죠. 보세요. to her, to him. I bought this for you 하면 잘 몰라. I bought this for him, for her. 이해되시죠? 이게 무슨 격이죠? 목적격이에요. 인칭 대명사로 쓰였을 때 이 명사는 무슨 형태를 취한다? 목적격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문법책에서 전치사의 목적을 하는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여기서 유리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격가지 지식을 알려드립니다. 자, 두 번째. 그럼 명사는 팔분사 가계도에 있어서 아빠였죠. 아빠는 누구를 데리고 목욕탕 가죠? 자,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형용사가 장남이죠. 장남은 아빠의 유전자를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자, 이게 진화생태학적으로, 그리고 진화생리학적으로 말이 됩니다. 인간의 염색체는 엄마에서 아빠에서 23쌍씩 받죠. 그래서 46쌍의 염색체쌍을 이룹니다. 그 중에서 45쌍은 상염색체, 한 쌍은 성염색체에서 23쌍, 총 46개의 유전자를 받는데 50대 50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아빠 유전자를 그대로 받은 거예요, 얘도. 엄마도 있지만. 그러니까 아빠는 아들은 항상 아빠를 닮고 싶어 하잖아요. 아빠가 슈퍼맨이라고 어릴 때부터 믿고. 그렇죠. 아들은 모방하게 되어 있어요. 왜? 유전자가 그렇게 시키니까. 유전자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기질, 성향, 그 모든 분위기는 이미 유전자 안에서 전달이 된 거죠. 그러니까 본래 형용사는 이미 아빠의 성질을 담고 싶어하는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남인 아들은 어릴 때부터 아빠 따라 목욕탕을 가고 아빠 등 대봐 내가 등 밀어줄게. 아빠가 뭐 먹으면 아빠 똑같이 하고 아빠가 큰 옷 입으면 그것도 입고 싶고 물려받고 싶은 거죠. 이게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그리고 다른 포유류도 마찬가지겠죠. 생물의 그런 아름다운 장점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전자에 답이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만든 팔품사 가계도도 이런 형태로 제가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형용사의 성질은 명사를 담고 싶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이유를 설명하려면 저는 1만 년 전 신작기가 시작되는 그 정도까지 거슬러 가서 언어가 없던 시절을 예로 들곤 했습니다. 동굴에 벽화를 남깁니다. 왜 벽화를 남기죠? 심심해서 남기나요? 예, 심심해서도 있겠죠. 근데 두 번째 이유, 가장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때는 언어가 없었죠. 언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언어를 남기고 싶어 했었어요. 어떻게 언어를 남기냐? 그림으로 남기는 거죠. 왜 그렇게 그들은 기록을 남기고 싶어 했을까요? 지금도 벽화로 발견되고 화석으로 발견되는 그런 동굴 벽화들은 왜 나오는 걸까요? 왜 나올까요? 그는 인간의 근본적인 유전자 때문입니다. 자, 인간은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나누죠. 종족 번식을 하고자 하는 기본 욕구가 있습니다. 먹고 자고 싸고, 그렇죠? 그리고 성욕까지 이런 기본 욕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성욕은 가장 인간답게, 그러니까 후대 자손을 퍼뜨리는 가장 기본이 되는 욕구 중 하나입니다. 성욕이라고 그러죠. 자, 여기서 자식을 낳았죠. 이 사랑을 위해서 자식이 태어납니다. 후손에게 자식이 태어났는데 그때도 언어가 없던 그 시절에도 내 자식은 내 유전자를 받았으니까 본래 끌리게 되어 있나 봅니다. 그게 유전자가 시키게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고 표현하는데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거예요. 언어가 없던 그 시절조차도 가슴으로 자식을 사랑하죠. 그러니까 이미 성장한 성인이 된 사람들은 밖에 나가면 맘모스한테 밟혀 죽는 걸 알거든. 근데 자식은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지 모른다고 그냥 밖에 내놓으면 어떻게 되죠? 정보 전달 없이 맘모스가 귀엽다고 쓰다듬다가 밟혀 죽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 유전자가 대를 걸러서 보존이 돼서 전달되지 않겠죠. 자손이 대가 끊길 거니까. 인간은 본래 태어날 때부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원시인들도 그런 걸 갖고 있었다고 진화론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연구하는 역사학자들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세 사람들이 내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언어로 또는 비언어적인 형태로 그런 유무형의 자산을 남기고 싶어 하는데 그때는 전기도 없었죠. 불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그렇죠? 어두울 때는 맹수한테 잡아먹히니까 동굴에서 살 수밖에 없단 말이죠. 불이 발견된 이후에는 밤에도 나와서 사냥도 하곤 했지만 불이 발견된 이전에는 인간의 인류 태초에 불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동굴에서 살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이 발견된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언어가 아직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기록을 동굴벽화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죠. 그림을 그렸던 겁니다. 언어가 없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던 그 시절로 잠깐 돌아봅시다. 제가 이 설명을 약간 길게 하는데 참아주세요. 왜 길게 하냐면 글이 없던 그 시절에는 그림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됐었거든요. 어떻게? 사람을 그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맘모스를 그려놓는 거죠. 자, 이 둘의 역학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명사죠. 인간은 가장 먼저 명사를 시작한 겁니다. 아빠라 명신을 그려놨으니까 아 이게 사람이구나, 이게 우리 아빠구나, 이게 나구나, 인간이구나 알죠. 아 명사라는 개념을 처음 깨닫게 됩니다. 그림을 통해서요. 두 번째, 앞에 맘모스가 있습니다. 대상이 나오죠. 내가 아닌, 주인공이 아닌 다른 타에 대한, 이게 바로 남타, 바로 목적어의 개념이거든요. 이 목적어에 대한, 대상에 대한 개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1인称시점에서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데 한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어 형식에도 1형식이 있으면 이제 1형식은 SV에서 끝나잖아요. 3형식이 돼야지 비로소 SVO, 목적어가 생깁니다. 그렇죠?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앞에는 주어와 뒤에는 목적어,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와, 그러니까 나와 내가 아닌 타인에 대한 개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 명사가 2개 나왔는데 이것만으로 설명이 부족하단 말이죠. 이들의 행동을 묘사하는 말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바로 형용사예요. 명사를 꾸며주는 건 뭐죠? 형용사. 그거의 모양과 성질과 상태를 꾸며주는 말, 형용해주는 말, 나타내주는 말, 이란 뜻이 바로 형용사입니다. 자, 만약에 맘모스 앞에서 아빠가 도망가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러면, 아니면 무서워서 떨고 있는 이런 포즈를 취하고 있는 그림을 그린다. 그럼 뭐가 되죠? 형용한 겁니다. 인간은 인간인데 아빠는 아빠인데 떨고 있거나 무서워하는 아빠를 그려놨으니까 떨고 있는 아빠, 무서워하는 아빠라는 개념이 전달된 거죠. 근데 왜 무서워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맘모스가 있으니까 무서워한다는 그림을 그려놓은 거거든요. 어떤 대상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서워하게 된 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맘모스가 발을 들고 있는 그림을 그렸다 칩시다. 이것조차도 형용사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발을 드는 행위가 형용사라면 이 발을 들어서 아빠를 잡으려고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전달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명사와 형용사만 있으면 어느 정도 언어가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술어, 즉 동사까지 가려면 아직 약간의 시간이 더 필요해요. 만약에 맘모스가 달리는 그림을 그려놨다, 입체적으로. 그럼 이제 이 명사가 행위를 하는 행위적인 이 동작에 대한 이제 좀 더 광범위한 설명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술어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주어와 술어, 이 주어와 술어, 그러니까 명사와 동사만 있어도 언어는 전달되는 겁니다. 그걸 그림으로 전달했던 게 바로 현생 인류였어요. 자, 그렇게 언어가 생기기 전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형용사는 명사를 이렇게 따라서 명사 수식하는 게 바로 본래 의무다. 8품사 5, 3절의 근본 원칙은 수식입니다. 누군가는 수식을 받고 누군가는 수식을 합니다. 오직 1세대만 수식을 받고 2, 3세대는 수식을 하죠. 그래서 영어의 8품사 5, 3절에 만약에 핵심을 하나 꼽으라면 수식이라는 단어를 꼽으시면 됩니다. 언어가 그런 거예요. 누군가는 주인공이 되고요. 누군가는 수식을 하는 부차적인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언어가. 그러니까 이 영어는 특히 그 차원에서 그 원칙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형용사는 바로 이 SOC라고 하는 이 명사들을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다음. 그럼 이런 명사 수식을 하는 형용사의 종류는 몇 가지 있을까요? 형용사 종류. 자, 저는 이거를 칠 때 형용사라고 이름 붙이는데요. 7가지가 있습니다. 나열해 볼게요. 빠르게. 현재 분사, 과거 분사, 투부정사, 그리고 전치사구. 아까 여기 설명했죠. 전치사인데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 전치사구. 그러니까 형용사구. 전치 형용사구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나? 이거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전치 형용사구 있으니까 순수 형용사구도 있어요. 형용사 역할을 하는 형용사구 2단어 이상의 단순한 나열 조합. SV가 없는 순수 형용사 구. 자, 구의 정의를 아시겠죠? 이미 아셔야 됩니다. 이 앞에까지는 품사라면 여기는 구예요. 레벨이 올라갔죠? 2단어 이상. 그리고 마지막 절 단계도 있죠. 뭐가 있을까요? 접속사가 읽은 절의 2가지 역할,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 관계 대명사 절, 그리고 관계 부사 절. 자, 이렇게 1, 2, 3, 4, 5, 6, 7번이 있네요. 7대 형용사입니다. 이 7가지가 바로 형용사라는 피스로 쓰여서 8분속 5, 3절에 쓰여서 바로 얘들을 수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막간을 이용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SVO. 자, 먼저 SV, SVC, SVO, SVOO, SVOC. 자, 이게 1, 2, 3, 4, 5 형식이었잖아요. 그쵸? 자, 지난 시간에 다 설명했으니까 다 넘어갈게요.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앞에는 명사, 주어, 뒤에는 보어나 목적을 쓸 수 있다가 바로 동사 중심주의인데, 어쨌든 여기서 SVO를 그려놨습니다. 자, 여기까지 배운 걸 바탕으로 생각해 보시죠. 여기 SOC, 그러니까 이 모든 자리,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치는 이 모든 자리가 바로 명사 자리란 말입니다. 바로 아빠 자리죠. 명사. 자, 명사 자리니까 잠시만요. 펜이 다 썼네요. 아이고. 자, 명사 자리니까 여기는 누가 수식을 한다고? 여기는 누가 수식을 할까요? 누가? 바로 형용사가 수식하는 겁니다. 형, 전부 다. 형, 여긴 자리가 없네요. 형용사. 얘들이 전부 다 앞에 있는 명사가 되는 것들을 다 수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 세트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자, 제가 여기 자리를 왜 그렸냐? 여기가 바로 빈 공간이에요. 개념책에서는 설명하지 않죠. SVOC가 끝이죠. 근데 사실은 영어의 모체는 뭐다? 본래 목적은 수식입니다. 수식. 그러니까 수식하는 자리를 항상 비워뒀어야 돼요. 그걸 그리지 않았지만 우리 학창 시절에는 항상 머리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SVOC 중에서 V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은 명사이기 때문에 명사는 누구의 수식을 받는다? 형용사의 수식을 받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형용사는 형용사에 태어난 이유는 명사, 이 얘들을 수식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절대 이게 그들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수식 받기 위해 태어났으니까 뒤에 자리를 하나 비워둬야 되죠. 이 자리는 누구 자리다? 장남인 형용사 자리입니다. 전부 다. 자, 여기까지. 그리고 팔품서구 가계도를 아시다 보면 동사는 엄마죠. 엄마 따라 누가 장을 보러 가죠? 막내딸. 일한서상 중에 막내딸. 첫 번째 부사죠. 여기 동사니까. 여기 뒤에 자리는 누구 자리다? 부사. 달리는데 어떻게 달린다? 빠르게, 느리게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 등 이런 것들이 쓰이는 거죠. 여기까지는 끝났어요. 자, 제가 지금 형용사 얘기했으니까 하나 더 추가해야 돼요. 그럼 알겠어. 이 자리 다 형용사 자리라며. 근데 봐. 이 C 자리에 내가 학창시절에 배운 게 있어서 그래. 이 C 자리에는 명사 말고 또 들어갈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다고 하던데 뭘까요? 바로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 C 자리는 형용사도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형용사는 아빠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았다고 했죠. 아빠만큼 진하지 않아요. 왜? 아직 다 크지 않은 어린아이니까. 그러니까 S 위치나 O 위치 같이 아빠와 대칭을 이루는, 아까 이게 아빠라면 이 맘못을 제가 목적에 비유를 했죠. 그러니까 태초에 삼형식이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I like you, you love me. 그렇죠. 나와 네가 있음으로써 대화가 되는 거고 인류 문명의 꽃이 피우는 거거든요. 엄마와 아빠가 사랑하기 전에 데이트를 했을 거 아닙니까? 나 너 좋아. 너 나 좋아? 결혼하자. 삼형식이 인류 문명에서 말하는 가장 태동적인 그리고 최초의 문장 형태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언어학자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하거든요. 삼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O의 존재는요, S와 대꾸를 이룰 만큼 강력한 존재여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는 같은 동등한 명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O 자리에는 감히 형용사, 그러니까 형용사가 제 가계도에서 2번 위치에 위치하잖아요. 1세대 말고 2세대. 2세대가 이 자리를, 2세대가 바로 이 O 자리를 꿰찰 수는 없습니다. O는 S와 동급이에요. 역학 관계로 보면 S랑 O는 동급이고 이 바로 밑에 C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빠와는 이 자리 다 들어갈 수 있지만 이 자리는 형용사도 들어갈 수 있어요. 왜? 문이 열린 거죠. 2세대한테도. 이만큼 낮은 위치니까. 아빠 유전자를 그대로 받은 닮은 존재 형용사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C는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자, 이게 명사일 때는 그럼 알겠어. 형용사 다 수직한다고 알았어. 그럼 이게 만약에 형용사라면 그럼 이 의미가 확장되게 되겠죠. 형용사를 수식하는 건 뭐였죠? 제 가계도에 있어서 영어는 뭐다? 수식하기 위한 언어예요. 누구는 수식을 받고 누구는 수식을 해야 돼요. 자, 명사를 수식하는 거는 아들이 형용사인 거 알겠어. 그러면 이 형용사를 수식해 준 건 도대체 누구냐 이거야. 바로 일한성상 중에 여동생 누구였죠? 부사가 수식해 줍니다. 자, 부사가 수식해 주는 거예요. 제 8분사 가계 영상 꼭 보셔야 됩니다. 거기 답이 다 들어있어요.
제가 영상이 길어질까봐 그것까지 다 말씀드릴 수 없는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이란성 쌍둥이 오빠인 형용사는 이란성 쌍둥이 여동생이 부사의 수식을 받습니다. 부사의 원래 위치는 엄마 수식이죠. 엄마인 동사. 자, 아빠인 명사는 형용사 수식하고 엄마인 동사는 부사가 수식하는 게 이게 부사의 원래 역할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장 보러 가고 없으면 누구 방문을 열어서 같이 놀자 그러죠. 오빠 하면서 방문 열어요. 오빠 나랑 같이 놀자. 병원놀이 하자. 오빠를 귀찮게. 오빠를 단골씩 받고 오빠를 따라다니죠. 오빠를 수식하는 겁니다. 즉 부사는 형용사를 수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빠도 아무도 없으면 부사는 자기 혼자 놀아요. 다른 부사를 수식하고 놉니다. 이게 3번이에요. 지금 이거는 제가 2번 설명을 해야 될 차례죠. C자리에 형용사가 왔을 경우 명사가 아니라 이 뒤에 자리가 또 수식받는 자리가 하나 또 띵 하고 생기네. 누가 들어온다고요? 부사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오, 그럼 여기까지 역학관계가 끝났네. 2번이구나. 2번이야. 끝났어. 자, 그렇다면 여기 내가 방금 선생님이 말한 3번도 있네요. 부사는 또 다른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어요. 엄마가 장 보러 가고 없고 오빠도 학원에 가고 없어. 그러면 집에 혼자 남죠. 막내 여동생이 뭐하고 놀아요? 혼자도 집에서 병원놀이하고 놀아요. 1인 기억하면서. 그게 바로 이겁니다. 부사는 아무도 없으면 자기 자신도 수식하고 합니다. 즉 다른 부사를 수식하죠. 그러니까 이 부사 뒷자리에는 자동으로 띵 하고 자리가 하나 열린 거예요. 누구 자리? 또 다른 부사의 자리가 열린 겁니다. 자, 지금부터가 개념이 학창시절에 좀 못 들어보신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자, 정신줄 잡고 좀 계십시오.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부사가 영속에서 2개 쓰이네. 우리 한국에서는 잘 가르쳐주지 않는 개념입니다. 관용구적으로 여러분이 많이 외우고 있긴 합니다. 투투 용법이라든지 so that 구문이라든지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 이런 구문들. 근데 이건 실제적으로 문법으로 설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지금부터 그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부사가 연속으로 2개 나오네. 왜? 부사는 3번에 의해서 자기 혼자 수식할 수 있다며. 그러면 자동으로 할 수 있으니까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2개를 어떻게 구분해? 이거는 1차 부사라고 제가 명명합니다. 이건 2차 부사입니다. 왜? 1차니까 더 먼저 왔고 2차니까 뒤에 온 거예요. 자, 여기서 큰 대원칙 하나, 영어. 영어는 중요한 순서대로 말하는 언어죠. 그쵸? 예. 중요한 순서대로 아빠, 엄마 나오고 쭉 나온 겁니다. 중요하지 않은 게 뒤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사가 뒤로 빠지는 게 본래적인 이유죠. 얘들의 태생적인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토리 키재기라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나열됐을 때는 그 중에서 그나마 더 중요한 게 앞에 나오고 덜 중요한 게 그리고 또 뒤로 빠지는 겁니다. 영어는 철저하게 실리를 따르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상인들이 조상이잖아. 1분 1초가 아까워. 그러니까 중요한 수대로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같이 농경사회에서는 중요하지 않아도 되죠. 한참 얘기하다 맨 끝에 수로가 나오니까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돼. 그쵸? 근데 영어는 앞에만 들으면 돼. 주어 동사까지가 들으면 뉘앙스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뉘앙스를 결정짓는 게 동사 중에서 뭐다? 조동사 시제 법태 일치라고 하는 그런 조동사와 시제와 법, 그리고 태, 수동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방향 시도 등을 꼈다 껐다 켰다 껐다 하는 거예요. 뉘앙스를 결정짓죠. 그런 것처럼 동사를 결정합니다. 자, 부사 얘기로 돌아올게요. 저는 이걸 1차 부사라고 그러고요. 앞에 나오는 거 더 중요한 부사 둘 중에서 뒤에 나온 거는 덜 중요하기 때문에 2차 부사라고 명명합니다. 자, 1차와 2차는 자리가 바뀌면 안 돼요. 투쪽 의문이 있어요. 이게 1차냐 2차냐를 결정짓는 거거든요. 1차 부사, 2차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생긴 건 못 본 것 같아. 맞아요. 이게 1차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2차가 될 수 없어요. 반드시 이 순서로 나와야 돼요.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 이게 1차 부사, 이게 2차 부사입니다. 자, 이 1차 부사와 2차 부사는 이게 그럼 더 중요하단 말이네. 더 먼저 썼으니까. 예, 정답. 이게 덜 중요합니다. 덜 중요합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나왔죠. 자, 부사는요, 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사는, 이 1차 부사는 4가지를 특히 잘 아셔야 되고, 이 4가지만 알면 더 이상 알 게 없어요. 자, so, to, such, enough. 이 4개만 아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이게 바로 1차 부사의 4대 천왕입니다. 4가지 1차 부사라고 하시면 돼요. 4가지 1차 부사. 얘들은 여러분들 학창시간에 그렇게 외웠던 수거예요. so, 뭐뭐뭐 해서 that, 뭐뭐 하다. to 해서 to, 구문.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하다. such, 뭐뭐 해서 that 하다. enough, 뭐뭐 해서 to 부정사 나오는 이런 것. 관용구 수거로 많이 배우셨죠? 중고등학교 때. 이게 바로 부사의 나열인 이 3번 역할을 설명하기엔 부사구였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설명하기 까다롭고 해서 일본 사람들이 영문법을 만들 때 이걸 관용구로 처리해 버리는 순간이 왔던 거죠. 그러니까 영어에 대한 완벽한 지식이 없는 상태로 이 관용구를 만들다 보니까 암기가 돼버린 거야. 자, 영어는 암기가 맞아요. 궁극적으로 고급자들은 암기를 바탕으로 실력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단어를 익히고 새로운 신조를 익혀야 되고. 근데 그거는 일정 레벨 이상을 돌파한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중급자시거나 중급에서 고급으로 가고 싶어 하는 지붕을 뚫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라면, 레벨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라면 암기는 당연하지만 암기와 더불어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이해가 수반이 돼야 됩니다. 이해가 수반이 되지 않는 레벨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해를 시켜드리는 게 제 임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기는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암기하라고 알려드린 겁니다. So, to, such, enough 이 4개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2차 부사를 이끌 수 있는 4가지 1차 부사라는 뜻입니다. 이 뒤에는 to처럼 2차 부사가 따라와요. 자, 이 1차 부사의 뜻은 어떤 거에 방점이 찍히느냐? 바로 1차 부사 이런 거는 어떻게 방점이 찍혀요? 어떻게? 부사의 내용이 여러 가지겠죠. 장방시, 장소, 방향, 방법, 시간, 양보, 부대 상황, 그리고 동시동작, 이렇게 굉장히 부사적 용법이 9가지, 10가지 될 정도로 많아요. 근데 부사 이 용법을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사는 SVOC라고 하는 문장의 4대 구성 성분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제 영상에서 100번, 1000번 더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을 제가 아주 많이 가르쳐 드리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라고 말하는 거는 여러분 귀에 때려 박아야 됩니다. 제네피즈를 통해서 여러분께 각인되어야지 절대로 휘발성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부사는 문장의 구성성분, 핵심 구성성분인 SVOC, 오형식 구성성분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안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진위만 파악하면 됩니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1차 부사의 핵심은 어떻게입니다. I'm so tired. 난 피곤한데 어떻게 피곤하다고? 이 형태를 꾸며주는 겁니다. 형용사를 어떻게? 어떻게 피곤하다? 너무나 피곤하다는 거예요. 정도를 나오는 거죠. 어떻게? 그 뒤에서 뭐 한다? I'm sorry. 이제 to로 쓸게요. 차라리 비워서. Too tired to sleep. 너무 피곤하니까 잠이 안 온다 이 소리거든요. 이 뒤에는 뭐냐 하면 정도, 비교, 기준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길래 도대체 이 기준이 되는 잠의 형태를 못 차고 있느냐. 너무 피곤하니까 정도, 잠을 못 잘 정도로 피곤하다 이 말이죠. 이게 따지고 보면 다 같은 말이에요. 기준이 있어야 비교를 하죠. 기준이 있어야 정도도 측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사는 본질적으로 닮아있는 개념들의 나열입니다. 그리고 집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큰 부담 느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세하게 알 때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였다? 이렇게 계속 자리가 안 보이던 자리가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에 못 보던 자리들이 여기서 최종적으로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화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면 나머지 부사 같은 여기서 1, 2차 부사에도 들어가지 않는 애들 장소, 방법, 방향, 시간 같은 아까 제가 부대 상황이라 말했던 것처럼 진짜 부대적인 정보들, 중요하지 않은 정보들은 다 뒤로 뺍니다. 이것보다도 더 중요하지 않아 다 뒤로 빼. 영어는 중요한 순서대로 말하는 언어라고 했죠? 제일 중요하지 않으니까 맨 뒤로 빠진 겁니다. 그리고 덩어리가 얘들은 쓸데없이 길어요. 쓸데없는, 그러니까 진짜 소문난 장치에 먹을 게 없다고. 길면 길수록 먹을 게 없어요, 얘들. 그러니까 덩어리는 크고 중요도는 떨어지는 거야. 상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우리 뭐라고 하냐? 수식 어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SVOC 플러스 수식 어구로 영어는 문장이 구성된 겁니다. 그럼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형태가 바로 1형식, 2형식, 3, 4, 5형식으로 나뉘는 거죠. 형태가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리고 끝에 수식 어구까지. 안 보이던 자리 SVOC만 배웠다면 이 사이에 수식 어구 자리들. 수식 어구 자리들. 각자 다 수직 빠질 수 있는 거야. potentially 전부 다.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지만 넣어야지 문장이 길어지겠죠. 넣어야지 어른들이 하는 더 어려운 말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영어 듣기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건 바로 이것들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수식 어구들을 눈에 바르지 못하고 눈에 익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첫 출발은 이겁니다. 여기 SVOC가 있는 게 아니라 SVOC만 있는 게 아니라 SVOC 뒤에는 항상 뭐가 있다? 이렇게 안 보이는 자리들이 항상 있구나.
여기 아직 자리가 차지되었거나 차지되지 않았을 뿐이지 자리가 항상 있구나. 이걸 느끼는 게 첫 번째입니다. 느껴지시나요? 이 자리는 수식하는 자리입니다. 얘들은 메인 주인공들이고요. 그러니까 수식을 해야지. 명사는 형용사가 수식하고, 형용사는 부사가 수식하고, 부사는 또 다른 부사가 수식하고, 이것조차도 쓸데없으면 맨 뒤로 수식어로 답변다 라는 게 문장의 오형식의 최종 형태입니다. Final version이죠. 영어는 이 이상으로 설명해서도 안 되고 이 이상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게 제가 부끄럽지만 나름 오랜 시간, 원어민이 아닌 상태에서 나름 오랜 시간 영어를 아주 좋아하는 상태로 깊게 파고 넓게 본 결과로 얻은 지식입니다. 그리고 이 지식으로 여러 해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강의를 했고,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그들이 원하는 바를 듣겠습니다. 그래서 확신이 있습니다. 이게 영어의 최종 형태라는 것을요. 이보다 진화된 형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저와 함께 답지를 보고 계신 거예요. 문제은행에서 문제 형태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최종 시험을 보시기 전에 기출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기출문제를 알아야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구나 알죠? 그걸 알아야지 내가 미리 배웠던, 암기했던 그걸 그 자리에 때려 박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5가지 형태로 아웃풋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문장이 되는 거죠. 이 이상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이하로 설명되어서도 안 됩니다.